어제 경제부처 장관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보고를 했는데요. 농촌, 농업을 6차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그리고 수출의 견인차가 되겠다. 농업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동필 장관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대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장수 장관이시라고 들었고요. 현 정부 들어서 지금 계속 재임하고 계시고요. 원래 농촌 문제 전문가시고 농촌경제연구원장 지내셨고요.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최장수 장관의? 무슨 비결이 있겠습니까? 그냥 정말 내일이면은 끝이다. 오늘 하루까지 최선을 다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그 주어진 업무들을 그냥 진정성 있게 농업인들과 소통하면서 당면 현안들 처리하고, 또 우리가 정부 출범할 때에 농업, 농촌, 식품산업 기본계획이라고 소위 그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의 농정 러드맵을 만든 게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일관성 있게 뚜벅뚜벅 추진하면서 그렇게 책임을 진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하는 데에서 아마 조금씩 신뢰감이 생긴 게 아닌가.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하신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농업을 6차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6차 산업이라는 게 어떤 개념입니까? 6차 산업은 우리 국민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아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고 하니, 흔히 왜 농업 생산, 농림, 수산업, 이것을 1차 산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공을 하는 것을 2차 산업이라고 하고요. 또 유통이라든지 관광, 서비스, 이걸 3차 산업이라는데 1, 2, 3을 더하거나 곱하면은 6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의 키워드로서 단순하게 생산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융복합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자, 일자리를 만들자, 이런 차원에서 농업도 이제 6차 산업하자, 이런 말인데요. 특히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 같은 그 아시아의 이런 국가들은 농지 소유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미국이 대략 한 180헥타 정도 호당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1.5헥타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부모 모시고 하려면 충분히 소득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융복합해서 이렇게 부가가치를 높이자, 이런 뜻에서 6차 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1, 2, 3차를 다 합쳐서 6차 산업으로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4종 세트를 통해서 농촌을 그런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유통하고 또 관광도 유치하고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보고하셨다는데, 4종 세트가 어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런 이제 농가 단위에서 농업 이외에 다른 경제 활동하고 융복합하자, 이런 거였는데, 이것을 지역 단위로 보면 말이죠. 지역에서 이 생산 시스템, 생산을 어떻게 하면은 효율화할 것이냐. 우리가 요즘은 그 스마트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스마트팜이나 아니면 들녘 경영체 이런 걸 통해서 품질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생산 시스템. 그 다음에는 가공 쪽에 가면은 농가 단위의 소규모 가공도 있지만은 지역 특산품, 예를 들면 천안 호도 과자라든지 아니면 경주 황남빵, 이런 지역 단위의 식품 산업, 혹은 그 전처리한 이런 그 식자재 산업, 이런 것들을 좀 더 육성을 하자. 유통 쪽에 가면은 요즘 그 로컬 푸드 직매장 이런 게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다양한 유통 경로를 좀 더 만들고요. 그리고 이 유통 비용을 절감하게 어떻게 하면 택배라든지 물류 비용을 줄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그래서 이것이 생산, 가공, 유통 이런 것에서 효율성을 일관성 있게 만드는 하나의 그 밸류 체인에서요. 그러면 이게 수출 경쟁력도 높아지니까 수출도 좀 증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거기다가 관광을 결합을 하면은 내수 진작, 혹은 또 요즘 유학파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외국인 관광객들도 농촌으로 좀 모셔가지고 다양한 우리 음식 문화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또 수출하고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한번 좀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공, 유통, 수출, 관광 이렇게 해서 4종 세트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스마트팜 말씀하셨는데 생산하고 가공한 단계에서 ICT 정보 기술을 접목시켜서 하겠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고령이신 분들이 많은데 IT 기술을 잘 접목할 수 있을까? 그게 현실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도 말이죠.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지금 스마트폰, 핸드폰 다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문제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뭐 까다로운 것은 아니다. 우선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그거보다는 이제 스마트팜을 하려면은 그야말로 이게 자동 제어 시스템인데요. 그 장목이라든지 가축의 생육 환경에 맞는 최적의 이런 그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은 시설이라든지 이런 그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AS가 돼야 될 건데 그걸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심을 하고 교육 훈련하고 또 컨설팅 뭐 이런 아니면은 왜 긴급할 때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일정 부분 전문 인력들 또 어떤 부분에서 시스템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네. 역할들을 이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그 도 단위에 농촌진흥청의 그 산하기관들 이런 쪽 전문 기관들이 있어서 이런 걸 네. 통해서 예. 기술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출도 말씀하셨는데 예컨대 김치는 중국에 100만 달러 수출을 이번에 수출길이 열렸고 지난번에 그래서 100만 달러를 목표로 한다고 하셨는데 좀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글쎄, 뭐 아시다시피 지난 이제 가을에 뭐 한중 그 정상회담 그때 오랫동안 이렇게 막 지지부진하게 논의되던 그 김치에 관한 위생 기준 이런 것이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 뭐 이런 몇몇 업체들이 대략 한 6,700kg 정도 수출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뭐 지속적으로 이제 시장을 개척하고 예. 입맛을 들여야 안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뭐 이렇게 될 수 있기는 어려울 건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문화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고급 이제 문화 상품으로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예. 막 중국 사람들이 고객 김치를 좀 좋아하나요?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 그 중국에서도 그 식품 위생이나 안전에 대한 그런 그 경각심도 있고 또 한류 K푸드에 대한 그 관심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또 점차 이제 콜드체인 시스템 같은 것들도 갖추어가지고 정말 신선하고 맛있는 이런 김치들을 중국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좀 중장기적으로는 유통기간, 상미기간을 연장하는 연구개발도 좀 하고 말이죠. 좀 더 이 고급스러운 한국의 다양한 김치를 중국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쌀도 고급스럽고 안전한 그런 이미지로 중국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라면서요. 쌀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예, 예. 쌀도 그 우리 한중 정상회담의 그 결과인데 마침 어제 그저께 네. 중국으로부터 6개 RPC 그러니까 쌀 가공 업체를 가공 공장을 중국에 등록을 했습니다. 예. 이제 거기서 생산되는 쌀은 예. 자기들이 이제 수입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그 이야기인데요. 뭐 이웃하고 비교해서 못하지만은 일본은 오래전부터 했는데도 한 공장 하나밖에 안 된 우리는 6개를 인정을 받았다. 이런 그 검역이라든지 위생검사 이런 쪽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우리 그 무역인들이 중국 시장에 가서 좀 그 바이어들을 이렇게 발굴을 하고 시장 개척을 해서 지금 우리 과잉 생산으로 걱정하는 쌀들을 그런 좀 외국에 차별적인 상품으로 이렇게 수출하는 이런 노력에 아주 영향을 결집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가공, 유통, 뭐 수출, 관광 전부 그래도 어쨌건 좀 젊은이들이 있어야 활력이 돌고 그 젊은 피가 이게 수혈이 돼야 활기가 돌 텐데 우리 농촌에 젊은이들이 좀 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장관님 워낙 농촌 문제 오랫동안 연구하셨으니까 어떤 생각하시는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네, 그 최근에 뭐 이야기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지난해만 하더라도 귀농 기촌 인력이 거의 4만 5천 가구나 됐습니다. 4만 5천 가구요. 굉장히 많아지고 그 중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것은 뭔가 이제 농촌에도 뭔가 희망이 있다. 이런 증거가 될 수도 있고 특히 그 축산이라든지 원예 이런 것을 하는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은 자녀들이 도시에 직장을 있다가도 아버지하고 같이 뭐 일하자고 아버지도 그래 오너라 같이 하자 이런 승계농이죠.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킨다든지 그다음에는 한국농수산대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그야말로 농업사관생도들을 양성하는 이런 곳인데 이런 부분도 좀 더 체계화하고 어디 있습니까? 농수산대. 지금 전주에 있습니다. 전주에 있군요. 전주에 있는데요.
그리고 농고 농대 이런 데에도 창업 과정 이렇게 해서 정말 학교를 졸업하고 가서 정말 창농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여건을 만들고 특히 금년부터는 그런 창농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해마다 한 300명 정도를 뽑아가지고 예. 한 달에 80만 원씩 2년 동안 그 말하자면 월급을 주는 이런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런 게 되면은 예. 좀 더 안정적인 이 창업이 되고 젊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한국의 농업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이런 사람들이 좀 그 자리를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젊은이들이 이제 창업을 적극적으로 좀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창업뿐만 아니라 창농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네. 시대다. 저희가 그 장관님의 그런 개념들을 들으면서 조금 막연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실제로 좀 반영되고 있는,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곳들이 있는지 좀 기억나시는 사례나 마을이나 그런 것 중에 좀 예를 드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뭐죠? 6차 산업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예. 당진에 가면은 백석 올미 마을이라고 있는데요. 네. 여기는 뭐 고령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예를 들면 일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건데 그 마을에 어느 그 할머니가 새로 그 이제 고향 은퇴하고 고향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웃 어른들 70세가 넘은 노인들하고 한 20명하고 같이 한과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이분들이 이렇게 아주 위생적으로 자녀들인데 먹이는 그런 한과를 생산을 해서 아이고 소비자들이 가슴 감동을 이렇게 해서 지금 뭐 한 2, 3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려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분 혼자서요? 그 20명 할머니들이 곧 예. 마을에서 예. 돈도 돈이지만은 이 할머니들이 그 여생을 아주 즐겁게 보낸다는 것이 참 저는 가슴에 와닿았고요. 보람도 있으실 테고. 그렇습니다. 그런 예들은 뭐 전국에 허다하게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팜 같은 것도 보면은 예. 지금 뭐 파프리카나 토마토 이런 쪽에서는 이제 뭐 금방 29살 이렇게 이제 한국 그 농수산대학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전문 과정을 졸업하고 농사를 지은 지 몇 년 되지 않는 사람들이 벌써 10억, 20억 이런 매출을 올리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다. 그런 이런 사례들이 말씀을 실제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농촌에 그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시겠다고 했는데 네. 농촌에 실제로 가면 이렇게 볼 게 있을까? 잠깐은 몰라도 그런 분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우리가 농촌 체험 마을만 하더라도 대략 한 전국에 870개 정도 되는데요. 많죠. 예. 많은데 그 중에 한 마을을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리면은 마을이라기보다는 그 이제 파주에 가면은 가막산 머루농원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제가 언뜻 얘기를 들으니 홍콩에서 이 관광객들이 1년에 한 5만 명 정도가 온다 합니다. 5만 명. 5만 명. 이게 상상이 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그런데요. 그래서 물론 그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 관광 상품이 좀 단조롭고 이런 게 있기는 합니다만은 앞으로 자유학기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정착이 되고 이러면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관광 상품 혹은 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 상품 특히 금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럴 때 요커라든지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한국 음식 문화 체험이라든지 승마라든지 겨울 스포츠라든지 이런 거 특색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또 관광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그러니까 뭐 통역이라든지 예. 뭐 이런 예를 들면 아니면은 그 예약 시스템 같은 걸 그러니까 집에서도 예약을 해가지고 여기에 민박이나 관광지하고 이렇게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다음에 접근성 그러니까 공항이나 역에 내리면은 바로 그 다음 그 관광지까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교통망 예. 이런 것들을 좀 확충을 해서 그야말로 이 내수 활성화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을 농촌으로 끌어들여서 그야말로 우리 농촌의 그런 그 숨은 그 여러 가지 가치들 이런 것들을 관광객들이 좀 많이 보고 즐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는 예,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에서 지금 구제역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네. 그 걱정인데요. 구제역 대책 마지막으로 좀. 구제역 때문에 뭐 그 농업인들, 축산농가 특히 고생들이 많고 또 일선 공직자들도 방역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많이 걱정을 하실 건데요. 이번에 그 발생 원인은 보면은 지난해 4월 말에 발생했던 그
바이러스가 일부 남아 있다가 예.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이제 이게 다시 발현된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뭐 역학조사 중이긴 합니다만 김제와 고창 이 두 곳에서 부작이 발생을 했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지난 2010년, 11년 이때보다는 지금 사육 농가들 혹은 지자체의 그 방역 태세, 의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이렇게 갖추어져 있다. 그때보다 많이 좋아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구제역은 백신만 잘 하면은 상당한 정도로 이게 방역이 가능한데 현재 그 백신에 의한 항체 형성률이 63.7%쯤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처럼 그렇게 전국으로 확산되고 이러지는 않을 거다. 다만 네. 지금 상태로도 아직도 백신을 하지 않고 있는 농가가 있다면은 이런 빨리 서둘러 백신하고 예. 소독하고 차단 방역을 해가지고 말이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제가 봤을 때 당분간 이런 뭐 산발적으로 예. 조금 더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네. 여기서 어떻게든지 방역 당국, 축산 농가 모두 이 힘을 합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중단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예.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동필 장관에게 들었습니다.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즐거운 농촌이 실제 구현될 수 있도록 올해 각고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